이상민 15년 구형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충분하다, 적정하다, 적정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아니면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다 1번, 적정하다 2번, 자 부족하다가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하다 1번. 잠깐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나이에서 오는 건가 있는데 나이. 1번이 부족하다, 2번 적정하다. 2번 적정하다, 3번 과하다. 3번 과하다. 자 부족하다는 사형 무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적정하다는 것은 15년이고 과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많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요. 우와 3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일단 본인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은 10초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적절한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 예. 2번으로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15년 넘어서 어디까지 구형되는데 적어도 저는 무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기 정도 나와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사실은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란을 했습니다. 행정에 예. 관여했죠.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한다는 거 이거는 글쎄 법관 출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저는 상상을 못 자, 하겠어요. 10초 너무 많이 가먹었습니다. 10초만. 자, 이경 기자는 어때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저도 최소 무기 진영은 나와야 돼요. 최소 무기 나와야 된다. 강지호 기자, 특히 이제 법조 전문 기자로 지금 현장 취재하셨는데. 저도 부족하다. 최소 부족하다. 무기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는 두 개는 나온다. 그렇죠.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아무리 적어도 무기는 나와줘야 된다. 와,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자, 적정하다고 한 거는 15년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무기 사형도 맞지만 15년 정도 갔으니까 단전 단수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진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참고로 과하다 이런 분은 잘 안 보입니다. 1번 이제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려서 순서 없이 적응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렸는데 양해 좀 구하고요. 그래도 15년으로 퉁치냐 양양님 이래서 주셨고요. 이제 문제는 판결인데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구형량만큼 최종 선고량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부터 얘기해서 제일 자신 있는 분, 요거는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출연권을 별도로 드리든지 박달라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자신 있는 분 누구십니까? 아니 맞추기니까 이것은 뭐 그래도 법조기 전문 기자. 법조 좋다 그러면 뭐 네. 원조 법조 전문 기자 원조 지금은 이제 네. 현직이고 원조 아마 구형량하고 선고형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다. 그러면 같은 15년 선고가 될 것이다. 강조 기자는요. 저도 15년을 원하지만 한 10년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10년 생각이 정도 듭니다. 된다는 거고. 예. 이 기자? 저 모르겠습니다. 저 15년 원합니다. 그냥 15년을 원한다. 원합니다. 네. 저는 15년 나올 것 같습니다. 15년 실제로 이제 선고도 15년, 구형도 15년.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10년은 무조건 넘어선다. 15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단전단수 지시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본인이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던 강지호 기자가 이제 설명 좀 해 주셨죠. 네, 우선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 1차로 이제 국무회의 비슷하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덕수, 윤석열, 김용현 등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다가 본인은 이제 계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나름의 논의가 있은 후에 다 같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좀 안 되지 않겠냐, 계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상민이 야, 이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할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말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 중에 이상민이 윤석열을 막았다, 그리고 말렸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도 직접 재판에 나와서 말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제발 말려달라고 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 나왔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엄을 말리는 뉘앙스,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지 직접적으로 윤석열한테 계엄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년 10월부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장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내란 가능성, 불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답변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뭔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회자가 되고 뉴스로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그렇게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 그냥 일반 국민들도 파자마 바람, 슬리퍼 신고 다 국회 가서 국회의원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고위공직자가 그 순간에 사리 분별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필필님께서는 15년 판결이면 만족한다. 복댕이님 15년, 후아님께서는 25년 주셨고요. 오성희님은 무기징역 선고하라 뭐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선고도 15년이어야 한다. 김순지 선생님. 이상민은 20년 이상 나올 겁니다. 정재권 선생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퀴즈 또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신박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 선고 그러니까 구형 과정에서 이상민과 이상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해맑은 웃음을 계속 웃었다.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결심이라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이 가지 재판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 이거 본류 재판이에요. 가장 형량이 많이 나오는 재판인데 오늘 재판정 분위기 자체가 이상민도 상당히 웃는 모습이 많았었고 그 가족들도 추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들도 그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선고를 앞둔, 결심을 앞둔 그 가족이 웃음을 과연 지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자, 가족들은 몇 명이 나왔던가요? 가족은 보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따님이 아마 확실한 것 같고 예. 이제 부인 그리고 아들 이렇게 아마 3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빠 사랑에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딸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옥고 이렇겠죠. 이 감옥살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한테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내란 세력들이 집권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자, 만약에 선고가 되면 사면 없는 선고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형철님께서는 의견도 주고 계신데, 자, 이것은 좀 신박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왜 그렇게 가족들끼리는 즐거워했다는 표현 좀 그렇겠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그냥 됩니까? 그 해맑게 웃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상황이 심각하면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 나오더라도 웃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은 이제 오늘 자체가 그렇게 무겁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경 기자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15년 구형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상민 전 장관이 그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정보가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찰은 15년 정도 구형을 할 거고 최종 선고, 1심 선고는 이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15년이 짧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5년 무기징역 사형 나와야 되는데 15년이 짧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울어도 부족할 판에 웃었다는 것은 그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선거를 간다든지 네.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 길이 열렸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다고 자, 생각합니다. 이제 사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 김지호 기자, 우리 어떻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어떤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웃었을까? 모든 걸 그러니까 체념하면 이게- 웃음이 나오나?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도 그렇고 그리고 김용현의 변호인들도 그렇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보고 있다. 네. 내가 지금은 재판받고 있지만 2, 3년 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고 만약에 4,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내가 뭐 지금 15년을 받든 뭘 받든 바로 사면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재판부도 우습게 보고 국민들도 우습게 보고 있으며 비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시간이 지나면 나는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아니면 동일하게 어떻게 내란 잔당들이 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이런 있겠습니까? 얘기도 있어요. 사실 서초동은 약간 별천지 같대요. 서초동이 법조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른쪽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집결해 사는데 여기에는 아주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걱정하지 마라. 이 판사들이 이번에 특검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린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갈 거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달에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막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로 했다는 약속에 한 표 이렇게 루비님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 동네 가보시면요. 아니 카드라 방송이에요? 아니, 그 동네에 카페 가서 앉아 계셔 보세요. 딱 1시간만 앉아 계시면 이 얘기 한 서너 번 들을 겁니다. 아니 카페 이름을 좀 얘기해 저도 그쪽에 한 번씩 가는 또 이제 어떤 카페가 그런 저기 이야기를. 중앙지법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요. 저기 대법원 건너편에 거기 서초동 저기 주택가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보면 브런치 카페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네. 진짜 너무 자세히 얘기해. 아니 구체적으로 이현 기자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현 기자가 긴급 출동해가지고 한번 진열 내봐야 되겠네. 카메라 가지고 긴급하게 출동했을 때 다 찍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거기 사랑의 교회 거기에도 보면은 예. 거기도 카페가 있거든요. 그 건물 예. 안에.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 괜찮은데요? 골목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저 보면서 특히 이제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아마 연세가 젊은 할머니 같은데 이런 분들이 뭐 침을 막 얘기하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듣고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분을 자. 쫓아가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사면돼서 나온다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15년 산다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시점에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체념한 상태에서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박하다는 표현을 스스로 쓰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사형 떨어질 줄 알았어. 너무 깊이 개입한 천만다행으로 15년 구형이 됐으니까 최악은 면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면 아마 한독수가 구형을 15년 받았기 때문에 15년 예측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전두환이 사형은 내려졌지만 2년 살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 뭐 나도 뭐 15년 나오더라도 뭐 정권 바뀌거나 이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한편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내피셜을 계속 이어가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내부는 시청 여러분 지금 3,500분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저질렀던 죄, 이상민이 저질렀던 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결의 저울에 올려놓고 기울기를 0.001g이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로 누가 더 흉악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 한독수가 더 흉악범이죠. 그래요? 한독수는 대선 출마까지 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내란 자체에 대해서 개입 정도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행실이 엉망진창이라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내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 전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용현은 누가 보더라도 주범 중에 주범이잖아요. 오히려 윤석열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아요, 아니,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책임의 문제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인간이 끝까지 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시켰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와 이상민을 놓고 봤을 때 내란 자체에 대해서 관여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누가 더 심각할 것이냐. 이상민이 훨씬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은
사실상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 경찰 병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군과 함께 비슷한 거의 그보다 더 많은 양의 경찰이 들어갔거든요. 경찰은 사실 행안부 관할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자기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만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충분히 제가 지금 이상민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경찰의 동원 정도를 볼 때 저는 김용현만큼 이상민의 관여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전체적인 책임은 당연히 한덕수가 크다는 것인데 댓글로 우리 의견 주시는 분은 이상민, 한덕수 그놈, 이상민, 또찐, 개친, 또긴, 개긴 제임스님 주셨고 한덕수 그리고 국무총리가 정권 인자임으로 더 책임이 크다 필필님 한덕수라고 또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상민, 한덕수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구형량을 보면서 실제로 한덕수는 15년을 받았단 말이죠. 이상민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중요 임무 종사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잖아요. 한덕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실행이라는 것이 우물쭈물하다가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단전단수를 지휘를 해버려요. 내란 행위에 완전 가담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본인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형량이 구형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게 뭐 제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많이 달라게 예. 많이 다릅니다. 확 공격하셔야 돼요. 저 한덕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상민이 시키는 거 한 겁니다. 실행을 하기는 했어요. 경찰에게 조조에게 전화해서 국회 봉쇄를 시켰고 소방청에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어떤 행위는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에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맞춰야 된다고 맞춰줬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 국무회의 사인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야 그거 문건 폐기하라 증거 인멸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보면 이 한덕수가 주도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런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판을 제가 겸을 예,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늘 15년 구형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얼굴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은 막 그렇게 큰 표정 변화는 저는 확인을 못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뭐였냐 특검에서 최종 구형을 할 때 왜 구형을 하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특검부한테 전 상당히 실망을 한 게 브라질 대통령은 모임안으로 20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세의 역사에 남기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쭉 들으면서 한덕수는 15년 정도 이것보다 더 주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년 듣고 나서 진짜 상당한 실망감이 들었어요. 예. 방청석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실 오늘은 이상민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김용현, 윤석열이에요. 이 사람들이었으면 뭐 환호가 나오던 비판을 하든 할 건데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만 거의 있었어요. 오늘 형사합의 몇 부였습니까? 오늘 형사합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방청석에는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 법정이 크지가 않아서 약 한 50분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한 같고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네. 몇 명 정도 차 있었습니까? 거기에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30명이 다 기자 아니었습니까? 한 20명은 기자였습니다. 10명은 일반 방청객일 그렇죠. 뭐 수도 가족분 한 3분 정도 계시고 예. 지지자들 한 몇 명 있고 그랬습니다. 있고. 자,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아 맞다. 구형 내리니까 분노를 하면서 이제 휴정이 했었거든요. 바로 네. 이재명이 내란이다 하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로 추정됩니까? 뭐 윤석열 지지자겠죠. 지지자. 예,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마지막에 나오는 새로운 대답 하나는 뭐 이재명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게 이재명이 내란이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의견 주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챙기고 가보겠습니다. 선고가 언제입니까? 선고는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빠르면 2주, 늦으면 뭐 한 달 반에 한다라고는 하는데 네. 2월 중순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고려하면 아마 중순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지금 해볼 수 나오기는 있습니다. 2월 12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2일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네, 이제 보기로는 지금 판사가 구형을 하면 최종적인 선고는 언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오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듣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확인되지 혹시 않습니다. PD님 며칠 날 일단 선고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 열심히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싹 끌었는데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4,000분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김지호 대변인하고 제가 방송하고 나서 최고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3,000명, 4,000명, 장용진 TV 가야 5,000명 나오지. 와, 이 요즘 스픽스 역전 용사들 뭐 4,000명, 5,000명 이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 말씀 드리자마자 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송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2월 12일 날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확인이 됐네요. 2월 12일 1심 선고입니다. 2월 10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딱 주시고요. 한 달 있다가 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와, 그 순간에 한 10분 됐죠. 네. 1,700명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영향력 있어요. 그 중에서 부족하다가 95%고요. 적정하다가 4%고요. 1%의 답은 과하다. 그러니까 17번 정도는 과하다. 이거 15년도 맞네 이랬는데 95% 그러니까 1,600명 이상은 이것도 부족하다. 이상민이 한 것을 보면 징역 20년 무기 사형이 구형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란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 보안사와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까지 권력자를 위해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던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존의 방첩사의 여러 기능은 다수 기관으로 분산되고 세평 수집이나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개편안은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먼저 안보 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신설 기관에는 정보보안정책관과 민간 감찰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회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에 지나치게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 문제의 씨앗이 탄생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통령 판단으로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 제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뒷배였던 보안사에서 기무사를 거쳐 안보지원사령부까지 줄곧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지고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방안보정보원장 임명과 법 제정에 대해선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 관련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은 가지 못하게 저희가 잡았고요. 네. 그리고 또 임태훈 소장님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12.3 불법 계엄의 핵심적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의 정보사 라인. 정보사 라인. 예, 그리고 이제 여인영의 방첩사 라인. 방첩사 라인. 예, 방첩사에서 그 국회의원들 다 잡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예. 방첩사. 그래서 이 방첩사가 그동안에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대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가리를 해왔었어. 이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보안사령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오늘날의 방첩사예요. 이 변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보안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 그리고 나서 국군 기무사로 바뀌고요. 이어서 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방첩사로 바뀌었다가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방첩사는 사실 방첩이 뭡니까? 방첩. 간첩을 방지한다, 방어한다. 이거 방첩 아닙니까? 예. 간첩 잡고 반란을 막는 목적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좀 분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고요.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 그리고 신원 조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시단을 또 신설을 한다. 네. 감사단이군요. 네. 예, 그리고 저기 동향조사 그리고 뭐 동향조사. 세평수집 이런 기능들 이런 게 문제거든. 동향조사. 요런 거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 좀 전에 매블쇼 스튜디오 안에 좀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좀 아니 짚고- 최진무 교수님 카메라 앞에 그렇게 그 내란입니다 내란. 아니 되게 아니 왜냐면 저 앞으로 지나왔거든. 원래 저러고 먼저 옆으로 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네. 오셔야 진짜 되는데 생방송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매불쇼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카메라 앞으로 왔네. 이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예. 진압해 자, 주세요. 방첩사 폐지에 네.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역사도 잠깐 나왔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보안사령부로 이제 특무부대에서 보안사로 갑니다. 여기서 육해공이 분리돼 있던 걸 하나로 합치거든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합쳐갖고 이제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이 나올 당시에는 11.6이 있었잖아요. 11.6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온갖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데가 보안사예요. 왜 그러냐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두려운 거야. 군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추출될까 봐. 내가 그래서 이제 해봤으니까. 보안사령관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이 사람들을 독대하면서 권력을 향유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안사가 이제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오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11.6 사건을 가지고 쿠데타를 12.12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도청 서울의 봄도 보면 들어오는데 다 도청으로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든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정부군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전에 알지. 다 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유지되다가 노태우 정부 때 뭐냐면 청명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명계. 이게 저 보안사의 이병이 휴가 나와서 그 사찰 문건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1,300명의 그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엄을 했을 때 그 집 약도 그다음에 체포조 이게 명시된 문건을 공개해 버려요. 이게 청명계획이에요. 그 이등병 어떻게 됐어요? 이등병 어떻게 된지 윤석양 이병. 윤석양 이병.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당시에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중에 잡혀갔죠. 그래서 굉장히 뭐 옷꽃 치르고 저는 알고 있어서 가끔 이제 뵙고 하는데 그분이 이 공개한 파일 중에 여러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비 검소.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약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놓고 조기에 검거해서 체포하는 것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정보화가 IT가 아니니까 그것을 사람이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작성한 파일 그 디스켓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무사는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이 정보 접근권을 안 줍니다. 기무사는. 네, 기무사 안에서 병사들이 되게 똘똘한 서울대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요. 그래서 이를 이제 부려먹는데 병사가 이걸 갖고 휴가 때
나오는 바람에 병사들에겐 정보가 이제 차단됐죠.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예요? 예, 이 노태우 예, 정권 때 이제 맞습니다.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작성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군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사찰 대상에 넣고 어느 지역의 체포적까지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시행은 안 됐죠. 그러면서 보안사가 개혁한다고 기무사로 바뀐 겁니다.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이제 또 박근혜 때 세월호 또 기무사가 세월호 이제 그 유족들 동양 맞아요. 민간인 사찰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계엄 문건. 계엄 문건을 또 2017년에 작성해서 18년에 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거죠. 거기서 이제 30% 정도 인원을 원복시키고 근데 기능은 여전히 남겨뒀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들어오면서 이 중요한 부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 방첩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확대 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첩사의 역사가 됐는데 이번에 민간군 합동 자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잘한 거네요. 근데 꼭 잘했다고 볼 수 있나?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한번 일단. 이게 좀 이게 검찰 개혁과 제가 봤을 때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우리가 저기 아까 잠깐 슬라이드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기능 분산한 거요 아니면? 네, 기능 분산. 기능 분산. 기능 분산 거를 올려주세요.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고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중앙감사단을 신설해요. 그러면 두 개의 직할 국직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 국직부대. 하나는 중앙감사단 신설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정보원에서는 방첩과 관련된 방첩 기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버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문화 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건 좋았는데 저는 중앙보안감사단이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권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보안감사단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인사검증 기능까지 다 줘요. 그래서 신원조사 기능도 줘. 그러면 뭐냐면 인사검증과 신원조사를 이 명분으로 동향조사와 세평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첩사의 중요한 두 기능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상옥을 만든 거죠. 저 기능은 신원조사 기능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복지실하고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을 주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화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방첩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결국은 예전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된 것처럼 군복만 벗고 그때 이제 군복 못 입게 그러니까 사복 못 입게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군복을 벗고 사복 입고는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군대 내에서는요. 저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에 동원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인영이가 모든 것들을 인사까지 다 장악하고 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방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첩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 인사검증, 신원조사, 세평, 그다음에 동향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방첩사 요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이게 군사법원법상 사법경찰권을 경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에 대한 일반 비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5개 기능 때문에 방첩사에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5개 기능, 인사검증부터 시작해서 신원조사, 세평, 동향파악, 그다음 사법경찰, 군인들에 대한 개인 비리, 이게 계엄
이 주요 부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 그게 권력이네. 이게 권력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국가안보 뭐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굳이 왜 중앙보안수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사검증 기능을 주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퀘스천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권고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방첩사의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 거기에 줄서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100%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둘이 말 많은 사람 둘이 다 모였네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부승찬 의원님이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방부 TF에 박정훈 대령이 조사 분석실을 이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사경찰에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경찰에게 내란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지금 입법 발의가 그러니까 입법 과정인데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게 안 다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걸 빨리 해야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한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부연 설명 드린 것이고요. 네, 구요 끝내야 되는데. 자, 하나 말씀드리면 22일 날 너 왜 모셨어? 아까 전화해서 모셨잖아. 얘기하려고. 수방세기는 오늘 하지도 못해 임마. 시간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22일 날 이거 전체 회의가 있어요. 내란특위. 그래서 홍현익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수방사 법무실장 얘기는 그날 못해. 그날 당일날 개헌 당일날 무슨 행동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센터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해. 다음에 불러주세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요 이슈 때문에 모셨는데 요 이슈를 못해. 요거 때문에 모셨는데 요거를 못합니다. 나는 뭐야? 아까 갑자기 안 들어왔으면 나 온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여기 아까 채우기가 시작할 때 교수님 한 40분 기다리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찐 패밀리라고 들어왔더니 그냥 기회가 없어. 이렇게 들어왔으니 다행이지. 근데 한 가지 아까 검찰 개혁 얘기도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첩사 개혁도 다뤘는데요. 정말 기득권들의 저항. 그건 만만치 곳곳에서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 국방부에도 개혁에도 방첩사 개혁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그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미 그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일정 부분 포섭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 진짜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짜증 안 내기로 했기 때문에 꼭 참고 이렇게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뭔데요? 몇몇 분들이 아까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최욱 저거 반명이다. 왜? 왠지는 뭐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최욱도 반명이고 유시민도 반명이고 그럼 다 반명이야. 예를 들어 반명이라 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 딱 남아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반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왜 최욱이 반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댓글들이 나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제가 옆에서 늘 보잖아요. 아드님한테. 늘 보면 최욱은 뭐 친명이라고 내긴 안 할게요. 그냥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잘할 때 칭찬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래서 저는 반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때때로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뭐 약간 이런 의사도 전달하고 쓴소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부승찬 의원도 얘기하잖아. 이거 TF에서 한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부승찬 지금 반명으로
떴습니다. 부승찬 남 얘기하듯이 듣고 계시는데 부승찬 반명 떴어요. 지금 아니, 실제입니다. 아니 의사를 전달해야죠. 네.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부승찬 바로 잡으려고 반명. 노력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을 도리어 최욱 씨나 부승찬 의원을 더 좋아해요. 그런 사람. 곤혹스러워하시네요. 지금. 저렇게 생각해요. 이미 부승찬은 반명 떴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반명 떴어요 지금 이미. 아 그래 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난 이게 참. 근데 반명보다 더 악질적인 댓글이 있네. 뭔데? 뭐라고? 최욱은 반명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거는 제일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야 아직도 무명이라 그러면 최욱 씨는 이거 울거든요 아, 거의. 이게 악질적이네. 야 최욱이 무명이면 수산인 뭐야? 수산인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예. 안 태어난 거죠 뭐. 무국적자. 예. 갈 데가 없어요. 야 예. 고맙습니다. 최욱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건 명확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아드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또 그래.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속보 제발아. 최상병 사건 외압 저항한 박정훈 대령 준장으로 진급했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필승. 제가 어제 안기백 대박. 장관님하고 박정훈 대령님하고 대박. 같이 뭐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대박.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어제. 와. 근데 오늘 진급을 와. 하셨습니다. 아 이거 눈물 나네. 진짜 의미 있는 네. 속보다. 아, 눈물 나네. 네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속보가 날 거라고 약간은 약간 예상은 했는데 예, 오늘 와, 눈물 나네. 났습니다. 근데 이거 좀 소름 끼친다. 저는 그러니까 제 후배기도 하잖아요. 네. 해병대 후배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법무장교나 군사장교에서 중장을 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령에서 대부분 끝나잖아요.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럼요. 아,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특수병과는. 이제 해병대 군사경찰 단장이 그 장군 단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최초예요? 보통은 육군 군사경찰실장이 조사본부장 오면서 원스타를 달고 맞아요. 거기 투스타까지 단 사례들은 있지만 와. 해군, 공군,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 조사본부장으로 원스타 단 적은 없고 해병대선 최초입니다. 와. 네. 대박이다. 박정훈 대령 아니 뭐 준장. 이제 준장입니다. 박정훈 준장이요. 내란 진압의 백신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럼요. 이 화이자야. 내란계의 화이자. 모던은 아니고. 뭔 소리가 내란계의 화이자라고 박정훈은. 화이자 오랜만에 사실은 내 입에서도 어색하네. 모던하러 어떻게? 어색해 내 입에서도. 사실은 오랜만에 윤석열 화이자. 정권이 몰락하기 시작한 게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몰락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도 뭐냐면 내가 왜 화이자라고 하냐면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라고. 그렇죠. 이게 백신 아닙니까? 그렇지. 맞죠? 맞아요. 내란계 화이자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온갖 비리들이 다 나왔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그런 그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온갖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맞나? 맞아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요. 그거 맞은 거예요? 지금? 아니 나 백신 그거 맞은 거예요? 생각 안 나. 네. 와 옛날 이름이 막 나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조사본부장 대리인데 이제 대리자를 떼겠죠. 그러면은 내란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칼자루를 쥐기 때문에 군사법을 빨리 개정해 주세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본회의에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 박정훈 이야기 나와도 이제 제가 솔직히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더라고. 항상. 그럼요. 박정훈 얘기만 하면 막 눈물 날 것 같았어. 왜냐면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게 잘 풀려서 결국 원위치다. 그렇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슬퍼했거든. 맞아요. 예. 이제는 박정훈 떠올리면 웃음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준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활약 대단했습니다. 내가 뭐 했나요? 아니 카메라 들어올 때 문제가 내란 내란 일으켰죠. 예.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